예, 오늘은 아주 거룩한 시간인 2020년 12월 4일 아침 8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 예, 제가 그동안 그 의학 원류사와 그다음에 그 몸통 인문학의 발견을 통해서 어, 그 역사 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학문의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나가고, 또 우리에게 부족했던 의원과 의근을 좀 밝히면서 우리의 공부와 학문이 우리 몸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듯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일소해 보고자 해서 제가 의학 원류사라는 강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다시 그 몸통 인문학 발견이라는 또 내용으로 계속 역사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또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치유 방법이나 테크닉, 기술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런 그 여건과 그 미흡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매우 그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한국사의 복원은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의 복원이고, 또 남방문화권은 순다하는 시대를 일컬으며, 또 북방문화권은 천추하는 시대를 일컫고, 또 이 남방문화세는 사라진 무대로 순다 대륙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수수만 년 된 우리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의 역사이고요. 그 다음에 북방으로 올라가서는 그 타클라마 사막, 천산, 그 다음에 곤륜산과 도낭을 감싸고 있는 그 이 지역에서 북방 그 유목민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의 문화와 문명을 이끌었던 그런 역사와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 그러한 그 문화와 문명을 뭐냐면 설명해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북방 문화권이고요. 그 북방 문화권에서 가장 각 놀랄만한 부분들은 바로 북방 초원 지역에서 그 청동기와 철기를 기반으로 해서 윤목문화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마병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해서 이 남방문화권인 농경문화와 북방문화의 윤목문화가 충돌해 온 과정이 지금까지 2500년에서 한 3000년 동안 2500에서 3000년 동안의 그 북방 윤목 그 민과 남방 농경민과의 그런 그 투쟁 쟁투 관계이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농경이 시작됐던, 농경이라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농경이 시작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경이 바탕이 됨으로써 남방과 북방이 한 일청 뭐냐면은 인간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면 이제 상고사가 되는데요. 상고사의 이제 시대에는 마지막 빙하기라 그러죠. 그 분기점이 마지막 그 빙하기인데요. 이 마지막 빙하기가 1만 2천 년 전에 약 끝났고, 우리의 해수면이 7, 8천 년 전에 이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일어났던 광명의 시대를 우리가 개벽기라 말하고요. 그 개벽기의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방고하는 시대다, 학문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넓게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이 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방 문화권의 남방 체질을 50% 가지고 있고요. 북방 문화의 북방 체질을 50%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금 이제 분자 유전하고로 우리가 검사를 해봤을 때 50%는 남방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50%는 북방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은 남방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을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 공부가 나의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요. 앞전에는 제가 그 질병의 원인 5가지를 설명해서 스트레스가 이런 게 있다는 것까지가 제가 설명했는데, 그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서양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와의 개념하고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설명하는 과정도 좀 차이가 있고요. 학문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그 학문적인 체계가 이 골장의학에서 말하는 학문적 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서양의학이 지금까지 많은 대석학에 의해 가지고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과학문명의 이기로 해서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은 그 두꺼운 책들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비판은 제가 그만두고요.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질병의 원인 수만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5가지를 끄집어냈을 때 우리는 1번 스트레스, 2번 영양 불균형, 3번 신체 사용 불균형, 4번 독서, 5번 유전이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는 엄밀히 말하면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데미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나의 몸에 데미지로 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라는 것이 같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막연한 그 추상적인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데미지를 받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서 어떤 형태로 뭐냐면 이 데미지를 지금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크게 내 몸속에 내재적으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몸과 관계되어 있는 환경적인 요소와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뭐냐면 이거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우주라 그러고요. 나를 제외한 나 아닌 인간을 포함하여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일어나는 일을 이걸 중우주라 해가지고 이걸 환경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우주는 일단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은 중우와 소주와 중우주 관계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외재적이라 표현하고 환경적이라 표현하고 자연적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외재적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내재적 스트레스가 있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있고 외재적으로 바깥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몸에 일어나는 내재적 스트레스를 이걸 뭐냐면 나의 신체적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외재적 스트레스를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체적 스트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게 식욕, 성욕, 수면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3대 욕구라는 것이 왜 3대 욕구겠습니까? 먹지 않고 성생활하지 않고 그러면 자손을 번식하지 못하게 해서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 환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음양의 이치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환경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성면이 가장 대표적으로 신체적 스트레스를 좌우한다. 자, 고로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식성면에 기초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끌고 가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어로 쓰는 말이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내가 이게 듣기에도 들릴 듯 말 듯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적 스트레스는 나의 환경적 스트레스인데 이것이 나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또 제가 설명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인간의 외제적 스트레스의 3대 욕구, 욕망이 뭐냐면은 저는 3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미, 애, 문인데요. 미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싶고요. 옷과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더 멋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고자 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인간은 슬퍼할 애자인데요. 인간은 어떤 상대편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애달아 하고 내가 애쓰게 하고 내가 슬퍼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감정적인 동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무라는 것은 춤출 무자인데요. 인간은 뭐냐면은 무엇이 좋고 나쁜가, 내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들이덩실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냐면은 취향을 저는 3가지로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이 3가지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애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재적이든 외재적이든 결국은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리한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자, 모아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 스트레스는 뭐냐면 짜증성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성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짜증성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분, 느낌, 짜증이 일시적 순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겠죠. 예. 여기에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시적 순간적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 순간적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좀 적어 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적어 놨네요. 그 일시적 순간적 반복적이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노이로제성 스트레스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동반하는데요. 이 노이로제성 스트레스는 연속적 반복적 행위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연속적 계속적 반복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 여기 좀 차이가 있죠.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집에 말숙이가 아주 20살인 예쁜 말숙이가 있는데요. 이 말숙이가 동네에 뭐냐면은 그 아줌매들 할머님들이 20살이니까 너무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줌매 할머님들이 말숙아 너 이제 시집갈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말숙이가 하는 말이 예 아줌매 이제 저도 시집 가야죠. 이렇게 막 쑥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덧 말숙이가 나이가 30살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아줌매가 또 할머님이 뭐냐면은 야 말숙아 너 시집 가야지. 계속 연속적 계속적 반복 행위를 거듭하게 되면은 우리 이 30살 먹은 노처녀인 말숙이는 짜증을 내죠. 근데 그 짜증이 어떤 기인의 어떤 연유에서 나오는가 하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이로제성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앞전에 20살일 때는 일시적 순간적 반복적 행위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노이로제성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느낌, 짜증으로 일시적으로 나옴에 반해서 30살이 넘어가서 이제 노처녀가 됐을 때는 불안, 초조, 공포를 동반하는
스트레스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이로제성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설명이 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몸속에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복합적인 요소가 연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이거를 뭐냐면은 인식작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연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인식작용이라 말하고, 어원과 어근에 기초해서 산스크리트에 기초하면 이걸 체타라고 말을 하는구나. CETTA. 예. CETTA가 우리가 체타라고 말하고, 이 체타가 뭐냐면 인식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로 몸체라고 말하고, 몸과 체는 몸뚱아리와 인식작용은 하나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몸뚱아리와 인식작용이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는 학술적 논리적 모순에 해가지고 이것은 맞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일치하는 것이고요. 몸과 마음은 하나에서 일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바로 몸이고, 몸 자체가 바로 인식작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인식작용의 두고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심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심황의 가장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통이 있는데요. 그 통이 뭐냐면은 대갈통과 흉곽통과 생식통과, 그 다음에 인간은 추상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상통, 정신통이라고 말을 해도 된다고 표현했죠. 제가 설명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생식통, 감정통, 이성통, 추상통, 다른 말로 정신통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 그 다음 추상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학술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생식머리, 감정머리, 이성머리, 추상머리라고 제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몸속에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식통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식기와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마음과 관계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오장육부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마음과 관계되는 것이 이게 내수장기와 척수장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마음에 들어있는 장기가 이게 가상과 추상적인 장기, 이거는 있지는 않지만 있다고 생각이 되는 장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면 이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의학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의학의 개념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보다 영성의 의미, 이게 뭐냐면은 서양에서 말하는 건데요. 이걸 좀 더 다듬으면 신체적 의학, 사회적 의학, 이성적 의학, 정신적 의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양에서 말하는 의학의 개념과 제가 골장에서 말하는 의학의 개념이 학술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학 원리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인식작용이 몸의 일체의 작용, 이것이 연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 속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뭐냐, 바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황장애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짜증성 스트레스를 넘어서가 노이로제성 스트레스로 넘어와서 그게 연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애 가지고 내 몸에 이상 현상을 나타내는 걸 이걸 공황장애라고 말하고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연속적 반복적 습관 행위를 같이 거치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에 단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연속적 반복적 습관적 행위에 나의 단절을 가져오는 포기, 내 감정의 포기, 이성의 포기, 마음의 포기가 왔을 때 이걸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과 추상마음이 단절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에 떨어져서 이게 뭐냐면은 추상적인 가상적인 정신의학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이때부터는 이걸 정신의학이라 불러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서양 표현으로 서양의학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마음의 단절에서 나타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식마음과 감정마음과 이성마음은 한 몸 동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거를 동반해서 추상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와 여기와 단절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연속적 반복적 습관적 행위에 나의 감정의 포기 내지 이성의 포기, 추상적인 포기, 생식적인 포기에서 오는 것이 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 제가 말을 무척 빨리 한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적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은 바로 연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부분을 포기하면서 나타나면서부터 급속도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생각의 단절을 동반하여 나의 몸뚱아리와 단절시켜 비논리적, 비이성적, 비판단적이 되어 미쳐버린 결과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이라고 말하는 연속적 반복적 습관적 포기 상태를 복원하여 추상적, 즉 희망과 꿈과 기대를 뭐냐면은 확보해 가는 과정, 이것이 정신의학의 치유 방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은 매우 오묘한 이야기이고 매우 뭐냐면 논리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기는 이해가 어렵고요. 한두 번 계속 들으면서 이 내용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우리 주변에 명색이 이제 명문대를 나온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법대생이 술 주정뱅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서울대 법대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이 술 주정뱅이가 되었는데 오늘도 이 사람이 뭐냐면은 소주를 갖다 놓고 술잔에 소주를 들고 이렇게 내아릅니다. 내가 이 술을 먹으면 되지 않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성이 하는 것입니다. 예, 이성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지 않는데라고 뭐냐면은 까지 생각하는 것은 이성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먹을까 말까, 술병을 들고 그 술 주정뱅이가 되었으니까 술 중독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성을 이제는 뭐냐면은 로 하면은 이 술잔을 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그 중독자인 이 서울대 법대생은 이걸 뭐냐면은 놓지를 못하고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저께까지 내가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오늘 내 이 한 잔을 더 먹는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가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러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뭐냐면은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포기한 상태가 돼 가지고 술잔을 들고 다시 입에 넣는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술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아까 포기 상태라는 겁니다. 연속적 반복적 습관적
행동에 일어나는 문제를 논리적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걸 포기한 상태가 되는 마음의 결정된 상태,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자는 정신병인 것입니다. 우울증도 정신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어떠한 문제에 일어나는 문제에서 나의 적극적인 자세를 포기하고 내가 수동적으로 스스로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나의 자포자기의 상태,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마음의 분절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마음의 단절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정신병의 우리의 몸의 일부 이런 가상적, 추상적, 정신적 마음과 단절된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우울증병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신병에 들어간다고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야만이 우리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정신의학과, 신경정신과에서 말하는 의학과, 그 다음에 그 심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 맞닥뜨려지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냐면은 정신의학을 설명해야 되지,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는 막연한 뭐냐면은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게 되면은 그것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의 역사는 나의 몸뚱아리다. 예, 이런 강의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